안녕 아이들. 오늘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페이지 수는 192페이지랑 193페이지예요. 만약에 지금 안 푼 사람들이 있으면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듣고 다 푼 사람들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문제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은 선생님이 다 X를 쳐놨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몇 개 안 남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단답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 5개랑 개념 적용하기는 1번이랑 2번, 그 다음에 뒤로 가면 핵심 역량 5번이랑 6번 이렇게 4개를 풀면은 오늘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안 푼 사람들은 지금 일시정지를 하고 풀고 다 푼 사람들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있는 것은 지금 다세포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다세포 생물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생물이냐면 생물은 생물인데 세포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을 때 한 개의 모세포가 딸 세포들로 서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때 무엇이 늘어나는지를 적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세포의 수를 늘린다라고 하면 됩니다. 생장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몸에도 쓸 수 있지만 마음에도 쓸 수 있잖아요. 마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라는 거, 그 외면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거,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장이랑 생장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생장할 때 세포 분열로 세포 수를 늘린다는 거. 자, 두 번째로 가보면 이제 DNA라고 되어 있는데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었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세포에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 안에는 이런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유전 물질의 이름이 DNA다. DNA 안에는 각각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의 눈 색깔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 색깔이 어떨지, 머리카락 색깔이 어떨지, 머리는 직모일지 곱슬일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키는 어떻게 될지, 피부색은 어떻게 될지 이런 각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되냐면 DNA라고 하는 것은 구슬이야.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슬을 꿰서 만든 이런 팔찌나 목걸이 같은 이런 애를 우리가 염색체라고 불러. 그러면 유전자는 뭐냐? 이 구슬을 만드는 원료.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유리 같은 거. 그런 재료들이 이제 유전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3번. 체세포 한 개가 여기서도 또 힌트가 나와 있죠. 체세포라는 말이 있죠. 세포 한 개가 2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열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세포가 분열을 하냐면 체세포가 분열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르죠. 네 번째, 한 개의 모세포가 자 여기서는 감수분열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염색체의 수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분열이었는데 다른 말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은 딸세포가 이 분열이 2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딸세포가 2개가 아니라 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적어주면 되고 마지막 5번에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발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할 때 수정란이 나날을 거치고 초반에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을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개념 적용하기 1번이 나왔는데 1번에 대한 문제는 염색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염색체에 대한 거에서 모두 고르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유전 물질은 DNA이다. 팔찌를 만들고 있는 물질은 구슬이다. 이 말이랑 비슷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이죠. DNA는 실처럼 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했고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이 실들이 꼬아져서 만든 막대 같은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평상시에는 실모양으로 있던 이 DNA가 이렇게 꼬아지는 이유는 DNA가 복제가 되면서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DNA를 복제할 때는 언제냐면 세포 분열을 준비할 때고, 세포 분열을 할 때만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때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평상시에는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죠. 왜냐면 핵막에 둘러싸여서 DNA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니은이 들어있는 답들은 다 지워주면 되겠네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한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돼. 어떤 그림을 생각해보면 되냐면 세포 분열 전 그림을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같이 그림을 여러 번 그려줬었는데, 원래는 이런 DNA 물질이 하나만 있었는데 DNA가 복제가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얘 말고 짧은 모양의 애도 하나씩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어요. 자, 이 다음에 전기가 됐을 때 우리가 DNA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DNA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DNA를 복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만들고 있는 이 실이랑 이쪽을 만들고 있는 이 DNA는 사실은 복제인간처럼 서로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전 물질이랑 여기에 있는 유전 물질이 서로 똑같겠죠. 그래서 당연히 유전 물질이 똑같으니까 유전 물질 안에 있는 유전 정보들도 같은 것을 넣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지닌다는 말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DNA 복제라는 말을 가지고도 이걸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잘 모르는 거를 틀려도 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나름대로의 뭔가 이유를 가지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았을 것 같아, 틀렸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틀렸을 때 내가 어디서 생각을 잘못했는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대충 읽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O 아니면 X 찍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런 거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라는 거. 답은 4번. 뒤로 넘겨볼게요. 자, 2번에 보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옳은 것. 자, 세포 분열은 모두 1회만 일어난다. 누가 봐도 이거 개뻥이죠. 자, 세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1회가 일어났지만 감수 분열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총 2회가 일어난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다세포 생물은 감수 분열을 통해 생장한다 라고 하면은 초반에 있던 모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엔 23개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11.5개를 가질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같은 세포가 염색체의 숫자를 점점 줄여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분열을 해야 되고, 그것은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죠. 자, 3번으로 갈게요. 지금 2번이랑 연결되는 답이 나왔어요.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다. 감수 분열이라는 말과 이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말이 서로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감수 분열에 의해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생식세포는 감수 분열을 했으니까 염색체가 2분의 1이다. 맞는 말이고. 자, 4번. 양파 뿌리의 생장점에서, 자,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 여기 기억하죠? 여기에 보면은 이 생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장을 할 때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한다 그랬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떤 세포 분열을 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만 하는 일이고, 내 몸의 생장을 위해서는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을 한다 그랬죠. 여기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마지막 5번에 보면 답은 3번인데 다 한번 볼게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상동 염색체가 서로 결합했다가 분리된다. 자, 상동 염색체가 서로 결합했다 분리되는 결합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건 언제 나오는 거였냐면 감수 1분열의 전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쵸?
그 상동 염색체들끼리 이렇게 두 개가 붙은 거, 이걸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고, 얘네가 중기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 이렇게 가운데 배열이 됐다가 서로 이렇게 떨어지기로 했죠.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이제 뒤에 있는 3번, 4번 문제는 우리가 기말고사 때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뒤로 넘겨볼게요. 자, 5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서술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요, 이 까닭을 설명할 때 세포의 부피랑 표면적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이게 세포 표면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래요. 그러면은 이 답에서 100% 정답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포의 부피라는 조건과 표면적이라는 조건,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 그리고 물질 교환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세포가 분열하여, 나름대로 적으면 돼요. 네, 첫 번째, 세포의 부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포의 부피 증가보다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걸 이제 써주면 되죠. 세포 표면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의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실제로 과학 교과서에 나온 답은 선생님보다 조금 더 유창하게 썼을 거예요, 내용을. 근데 너네는 그렇게 쓰라고 해도 못 쓰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선생님도 한번 써봤어요. 자, 여기에서 물어봤던 조건들을 다 넣었죠. 세포의 부피, 표면적, 얘네들의 관계, 얘보다 얘가 커야 된다. 그리고 물질 교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유리해진다라는 내용까지 적어주면 모든 조건을 다 넣어서 답을 쓴 게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6번. 자, 6번에서는요, 이제 또 뭘 물어봤냐면, 주제는 수정란이에요. 수정란에서 나날이 진행될 때, 첫 번째, 진행될 때의 특징을 설명하라 그랬는데, 어떤 특징들을 설명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딸세포의 수, 두 번째, 딸세포의 크기, 세 번째, 딸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관련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난할이 진행되면 될 때, 딸세포의 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 배웠죠? 수정란이 2세포배, 두 개로 나눠지고, 4세포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눠지고, 그럼 계속 나누다 보면 2, 4, 8, 16, 32, 64, 128, 256, 512 이런 식으로 계속 세포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수는 늘어나고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쓰면 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 게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답을 써줘야 되는데 뒤에 있는 요 조건을 아직 안 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돼요. 딸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써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유식하게 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왜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도 적어주면 조금 더 좋은 답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난할은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더 완벽한 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아리까리해, 이게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 약간 아리까리해, 그러면은 괜히 이거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말이 다 맞았어도 앞에 있는 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확실하게 안다면 이런 답을 쓰면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되겠지만, 확실하고 좋은 답변이 되겠지만, 이게 조금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이거 뭐라 그럴까? 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답을 쓰는 게. 이게 없어도 충분히 조건에 대한 답은 다 적었기 때문에 요만큼만 적는 게 오히려 더 위험 부담이 없는 답안지가 된다는 거. 이런 걸 꼭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그래갖고 괜히 썼다가 앞에 말이 틀려가지고 뒤에 말은 맞았는데 감점을 당하거나 아예 틀리거나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건을 쓸 때는 확실할 때만 적으라는 거. 아니면은 적지 말라는 거. 그 시험 기간이 다가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 애들도 있어. 막 2가지를 뭐 쓰시오 했는데 잘났다고 이걸 막 5개를 막 써. 5개가 다 맞으면은 100점 뭐 맞았다고 할 수 있어. 근데 5개 중에 4개는 맞았는데 1개가 틀려? 그러면 감점이야. 아니면 틀렸다고 해. 국가시험에서는. 그쵸? 그리고 이거를 2개를 쓰든 4개를 쓰든 100개를 쓰든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이게 4점짜리면은 4점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2가지만 적는 게 제일 깔끔한 거 좋은 답안지야. 만약에 100개 막 내가 잘났다고 막 100개 썼는데 그 중에 99개 다 맞았는데 1개가 틀렸어.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볼 때는 항상 문제가 원하는 만큼만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 문제가 원하는 만큼을 주는 게 약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아니면 어쨌든 좋은 답안은 아니야. 내가 2개만 쓰라 했는데 선생님 대학 다닐 때는 2개만 쓰라 했는데 3개 썼다고 틀렸다고 하는 교수님도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원하는 만큼만 쓰라는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딱 얘가 원하는 만큼 쓰라는 거. 알겠죠? 이게 연습이 돼야 이제 고등학교를 가든 나중에 뭐 자격증 시험을 보든 할 때도 문제를 다 해석하는 그 스킬이 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얼굴 보면서 다시 수업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는 시험 보기 전에 시험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쪽지나 이런 걸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영상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